서울 북촌의 작은 골목, 오래된 한옥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곳에 백인권 할아버지의 집이 있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이 조용한 동네에서 백인권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윤혜숙 할머니, 그리고 8살 손녀 백지우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또 하나의 가족, 누렁빛 털을 가진 진돗개 보리가 있었다. 보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지우가 3살 때 보호소에서 데려온 이후 보리는 지우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우 곁을 지켰다. 지우는 보리를 친구라 불렀고 가족은 보리를 막내라고 불렀다. 이른 아침 한옥의 부엌의 햇살이 스며들 무렵 보리는 늘 그렇듯 지우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문틈으로 작은 킁킁 소리를 내며 지우를 깨우는 것이 보리의 아침 일과였다. 보리야, 아직 7시도 안 됐어. 지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그래도 보리를 보면 언제나 웃음이 먼저 나왔다. 그렇게 하루는 시작됐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보리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보리는 마당 뒤편의 낡은 하수구 앞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하수구 뚜껑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꼬리는 축 늘어져 있고 귀는 쫑긋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듯했다. 처음에 윤혜숙 할머니는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나 쥐 냄새를 맡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보리가 요즘 마당에서 하수구만 쳐다봐. 혹시 뭐 잘못 먹은 거 아닐까? 걔는 원래 그러잖아. 냄새에 예민하니까. 백인권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며칠, 일주일, 그리고 열흘 이상 반복되자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보리는 원래 활발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하수구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은 뭔가에 집중된 듯했고 그 집중은 단순한 호기심과는 다른 무언가였다. 지우야, 혹시 보리가 뭘 보고 있는 것 같아? 응, 나도 며칠 전부터 봤어. 보리가 하수구 앞에서 꼼짝도 안 해, 아예 움직이지도 않아. 뭐가 있긴 한 건가? 윤혜숙 할머니는 보리와 오랫동안 지내면서 걔가 기뻐할 때, 슬퍼할 때, 혹은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3사람은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보리는 식탁 밑에 앉아 있었지만 귀는 마당 쪽을 향하고 있었다. 여보, 하수구 한번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혜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설마, 거기 뭐가 있겠어? 그냥 쥐나 고양이 냄새일 수도 있지.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저러는 건 그냥 개의 본능이라고 넘기기엔 좀. 그럼 내일 동현이한테 연락해볼게. 하수 쪽 일하니까 점검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고 거기엔 여전히 보리가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리는 하수구를 바라보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백인권 할아버지는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오후에 들를게. 장비 좀 챙겨야 하니까. 전화를 끊은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지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엔 뭔가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오후 최동현 씨가 도착했다. 하수도 유지관리 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백인권 할아버지와는 오랜 친구 사이였다. 수리용 작업복을 입고 장비 가방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선 그는 보리를 보자마자 고개를 갸웃했다. 얘가 계속 저기만 쳐다본다고요? 응, 이상하지? 벌써 열흘이 넘었어. 매일 같은 시간에 저 하수구 앞에 가서 앉아. 저 표정 봐, 뭔가 기다리는 것 같지 않니? 보리는 동현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지만 다시 하수구 뚜껑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최동현은 하수구 주변을 둘러보며 손전등을 꺼냈다. 겉보기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열어보죠. 그가 장비를 꺼내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순간 보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짖었다. 낯선 반응에 지우가 깜짝 놀라며 보리를 꼭 안았다. 괜찮아, 보리야. 동현 아저씨야. 뚜껑이 열리고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찝찝한 공기가 피어올랐다. 동현은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바닥엔 고인 물이 있고 어둠이 가득했지만 겉으론 아무것도 없었다. 특별한 건 안 보이는데. 그때였다. 아주 작고 약한 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듯 희미하게 들렸다. 동현이 손을 멈췄고 지우는 숨을 멈췄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응.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 누가 울고 있어요. 윤혜숙 할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할아버지는 뚜껑 가까이 다가가 동현의 팔을 잡았다. 정말인가?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장비 가방에서 더 긴 플래시와 고글, 장갑을 꺼냈다. 제가 안쪽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혹시 몰라요. 보리는 다시 조용히 앉았고 그 눈빛은 마치 드디어라는 듯 평온했다. 동현이 하수구에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들어갔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후 갑작스레 그가 외쳤다. 여기요. 누가 있어요. 아이예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지우는 보리를 꼭 끌어안았다. 동현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작은 몸을 끌어올렸다. 작고 마른 몸, 젖은 옷, 흙과 오물이 묻은 얼굴. 하지만 아이는 살아있었다. 하나도 안 보이는 데서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며칠은 됐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윤혜숙 할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수건과 담요를 챙겼다. 백인권 할아버지는 바로 경찰과 119에 전화를 걸었다. 지우는 아이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괜찮아. 여긴 안전해. 보리가 널 찾았어.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떨고 있었다. 눈동자는 공포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보리를 보자 미세하게 몸이 진정되는 것이 느껴졌다. 119 구조대가 도착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족에게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했다. 백인권 할아버지와 최동현은 하수구를 다시 살펴보았지만 명확한 흔적은 없었다. 아이는 의도적으로 감춰진 듯한 위치에 있었고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구조였다. 이건 실수로 빠진 게 아니에요. 동현이 무겁게 말했다. 지우는 침묵 속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보리는 마당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그 아이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 하루가 지나고 백인권 할아버지의 집으로 경찰이 다시 찾아왔다. 이들은 아이의 상태와 정체,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알리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강준서입니다. 14살이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는 12일이 지났습니다. 형사는 조용하고 무겁게 말했다. 어디 사는 아이예요? 윤혜숙 할머니가 물었다. 은평구 쪽이에요. 부모는 이혼 상태고 현재 친모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친부가 아이를 양육 중이었는데 최근 아이의 양육권을 놓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아이를 하수구에? 백인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 상황과 구조의 특성상 우연히 빠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인 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의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보리는 지우 곁에 붙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아이, 지금은 어떤가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몸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커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현재는 국립아동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말을 잃었다. 마치 그 하수구 속의 어둠이 집 안에까지 스며든 듯 침묵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며칠 후, 윤혜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그 아이를 한동안 돌볼 수는 없을까? 뭐라고요? 인권 할아버지가 놀라 물었다.
보리 덕분에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냥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게 맞을까요? 지우는 매일같이 병원에 전화해서 아이 상태를 물어요. 나도 마음이 계속 쓰여요. 그런 결정은 쉬운 게 아니야. 우리가 감정으로만 움직여선 안 돼. 하지만 우린 이미 움직였잖아요. 그 하수구 뚜껑을 열었던 것도, 지우가 먼저 들은 것도, 보리가 기다린 것도, 다 우리가 그 아이를 향해 움직인 결과예요. 인권 할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북촌의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어딘가 불안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 또한 그날 밤 아이의 손을 붙잡았을 때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다는 것을. 다음 날 가족은 보호센터에 연락해 임시 보호가정을 신청했다. 서류와 절차는 복잡했지만 담당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진심을 확인한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며칠 후 조용한 오후 보호센터 직원이 작은 승합차를 몰고 백인권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다. 차문이 열리고 작은 아이가 천천히 내렸다. 그 아이, 강준서는 말없이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에는 낡은 곰 인형이 들려 있었다. 준서야, 기억나니? 여기 볼이 있어. 지우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보리는 곧장 준서에게 다가가 그의 발치에 앉았다. 준서는 미세하게 눈을 움직였고 곰 인형을 더 꽉 끌어안았다. 윤혜숙 할머니는 문 앞에서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와, 준서야. 배고프지? 안으로 들어가자. 아이의 발걸음은 더뎠지만 그는 결국 문턱을 넘었다. 가족은 아이를 맞이했고 집안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침묵,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희미한 희망. 보리는 준서 옆에 바짝 붙어 움직였다. 마치 그 어둠 속에 함께 있었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듯이.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는 다소 어색했다. 준서는 숟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고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아이 곁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사 후 지우는 준서에게 방을 보여주었다. 여기가 내 방이야. 아니, 우리 같이 쓰는 방이야.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 한쪽 벽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저기 있는 분이 우리 할아버지, 옆에가 할머니야. 그리고 내가 누나 해도 될까? 처음으로 준서의 입이 아주 살짝 열렸다. 누나? 그 한마디에 지우는 얼굴이 환해졌다. 응, 맞아. 나는 내 누나야. 밤이 깊어갈수록 아이의 눈빛에서 조금씩 경계심이 풀려갔다. 그리고 보리는 여전히 그의 발밑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날 밤 윤혜숙 할머니는 잠들기 전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하나님, 이 아이가 다시는 어둠 속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강준서가 백인권 할아버지의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매일 아침 윤혜숙 할머니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였고 지우는 준서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다. 처음에는 말이 없던 준서도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보리가 있었다. 보리는 준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밤이면 준서의 발밑에 꼭 붙어 잠들었다. 어느새 보리는 준서에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마음이 조금씩 놓여갈 즈음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백인권 선생님, 강준서 군의 사건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확보되었습니다. 잠시 경찰서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권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상의 후 곧장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는 곧장 노트북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준서의 친부로 확인된 남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누구입니까? 인권 할아버지가 물었다. 형사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이 남자는 강도식, 준서군의 아버지의 이복형입니다. 현재는 준서군의 법적 후견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가 과거 아동학대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준서의 보호자라고요? 이혼 과정에서 친부가 잠시 친형에게 아이를 맡겼던 기록이 있고 그때 준서가 자주멍이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강도식 씨가 준서를 데리고 있었던 마지막 인물로 확인되었고 실종 당시 그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인권 할아버지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럼 그자가 아이를 하수구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군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수구 주변 CCTV는 오래된 골목이라 없고 이웃들도 별다른 이상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준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직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이 진행 중이지만 아이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스스로 봉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권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럼 저희가 계속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거겠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상황에서 아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은 선생님의 가정입니다. 다만 강도식 씨가 아이의 친족임을 근거로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경우 다시 심의가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인권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혜수가, 일이 단순한 불행한 사건이 아니야. 누군가 아이를 의도적으로 버렸을지도 몰라. 할머니는 놀라 손에 쥐고 있던 물티슈를 떨어뜨렸다. 그럼 그 남자가 직접?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높아. 경찰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중요한 건 준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날 밤 준서는 지우와 함께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말했다. 누나는 아빠랑 엄마랑 사이 좋아? 지우는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부드럽게 답했다. 응, 우리 아빠는 멀리 계시지만 가끔 전화해. 엄마는 매일 나랑 같이 있어. 준서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엄마 얼굴이 기억 안 나. 지우는 조용히 준서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아저씨가 그랬어. 너는 필요 없는 애라고. 지우는 숨을 멈췄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준서는 고개를 젓고는 말을 잇지 않았다. 보리가 다가와 조용히 그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었다. 준서는 보리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보리만은 그런 말 안 했어. 그날 밤 윤혜숙 할머니는 준서의 방문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았다. 이 아이는 진실을 안고 살아가는 거야. 그 진실이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강준서가 백인권 할아버지 댁에 온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때때로 혼자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곤 했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 더 이상 잠에서 소스라치게 깨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이제는 식탁에서 숟가락을 든다는 사실이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변함없이 보리가 있었다. 준서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거리는 조금 남아 있었지만 보리에게만큼은 완전히 마음을 내주고 있었다.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리를 찾고 놀이터에 가도 보리의 목줄을 자신이 꼭 쥐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지우의 침대 아래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린 보리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그날 오후 북촌의 날씨는 유난히 따뜻하고 화창했다. 윤혜숙 할머니는 마당 한켠에 작은 화분들을 내놓고 아이들과 함께 봄꽃을 심기로 했다. 준서야, 이리 와봐. 여기에 물을 조금만 뿌려줄래? 준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뿌리개를 들었다. 지우가 옆에서 장난스럽게 말한다. 이건 백합, 저건 민들레, 그리고 이건 보리꽃이야. 보리, 꽃. 응, 사실은 없지만 우리가 만든 꽃이야. 보리가 좋아할 것 같잖아. 준서의 얼굴에 작게 미소가 번졌다. 아주 짧고 소심한 미소였지만 윤혜숙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미소는 오랜 침묵의 벽을 스스로 허물고 나온 용기의 징표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백인권 할아버지는 오래된 서랍을 꺼내 들고 있었다. 서랍 안에는 가족 앨범과 오래된 장난감, 그리고 지우가 어릴 때 썼던 그림 일기장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준서에게 다가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지우가 쓰던 공룡 장난감이란다. 아주 잘 갖고 놀았지. 너도 공룡 좋아하니? 준서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낡았지만 깨끗이 닦인 장난감 공룡 한 마리가 보였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티라노사우루스. 오, 이름도 아는구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세요. 그래서 좋아해요. 준서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의 손은 장난감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작은 접촉이 준서의 세계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동네 공원에서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모이는 작은 봄 축제가 열렸다. 지우는 준서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처음엔 망설이던 준서였지만 보리도 함께 간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공원에는 풍선과 간식 부스, 그리고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부모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었다. 지우는 준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준서야, 여기서 그림 그리기 대회 열려. 참가할래? 준서는 말없이 지우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나란히 앉아 크레용을 들었다. 지우는 꽃을 그렸고 준서는 보리를 그렸다. 이거 보리야? 지우가 묻자 준서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리는 날 찾아줬어요. 그 말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그림을 함께 마저 그렸다. 그날 밤 식사 후에 윤혜숙 할머니는 아이들의 그림을 벽에 걸어두었다. 이 집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림 아래엔 지우가 적은 한 문장이 붙어 있었다. 가족은 함께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 문장을 바라보던 준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할머니는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았다. 물론이지. 여기 내 자리야, 준서야. 그 순간 준서는 보리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마치 이제는 진짜로 안전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듯한 눈빛이었다. 따뜻한 봄날이 몇 번 더 지나고 백인권 할아버지 댁에는 조용한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은 듯 보였다. 지우는 준서를 진짜 동생처럼 챙겼고 윤혜숙 할머니는 매 끼니마다 준서가 잘 먹도록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준서 또한 눈에 띄게 밝아졌다. 아직 말은 많지 않았지만 웃음이 조금씩 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백인권 할아버지의 집 앞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문을 두드렸다. 여기 강준서 군이 머무는 곳이 맞습니까? 윤혜숙 할머니가 문을 열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시죠? 저는 준서의 작은아버지 강도식입니다. 강재영의 형입니다. 제가 준서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그 말에 윤혜숙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다. 익숙지 않은 이름이 아니었다. 경찰서에서 들었던 그 이름, 강도식. 아이를 하수구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데리러 왔습니다. 백인권 할아버지가 마당 쪽으로 나와 상황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아이는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도 안정적으로 적응 중이고요. 그건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저는 아이의 친족입니다. 보호자 등록도 되어 있고 가족 관계증명서도 있습니다. 강도식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들어오시겠어요? 할아버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지우와 준서는 보리와 함께 방 안에 있었지만 마루에서 들려오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는 문틈을 통해 전해졌다. 이 아이는 오랫동안 제 조카였습니다.
그동안 제 가족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데려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혼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당신들이 잘해줬다는 거지 내 권리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죠. 권리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아이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을 위한 건가요? 강도식은 짧게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윤혜숙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저 사람, 아이 눈빛이랑 너무 닮았어요.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그 눈빛. 그날 밤 지우는 조심스럽게 준서에게 물었다. 오늘 낮에 온 아저씨, 알아? 준서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무서워요. 왜 무서워? 나한테 말했어요. 다시 도망치면 더 깊은 데에 넣어버리겠다고. 지우는 말이 막혔다. 그녀는 조용히 준서의 손을 꼭 잡았다. 여기선 아무도 너한테 그런 말 안 해. 우리는 너를 숨기지 않아. 널 빛으로 데리고 나왔잖아. 보리랑, 우리랑. 보리는 조용히 침대 아래에서 몸을 일으켜 준서의 무릎 위에 얼굴을 얹었다. 준서는 그제야 겨우 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백인권 할아버지 가족은 구청에서 공식 통보를 받았다. 강도식이 아이의 반환을 요구하며 정식으로 이해 신청을 한 것이다. 아이는 법적으로 친족 우선 보호 원칙에 따라 친족인 강도식의 보호하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날 밤 가족은 다 함께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밥을 뜨지 않았다. 법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윤혜숙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우리도 준비해야겠어요. 백인권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준서를 위한 싸움, 우린 피하지 않을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 가족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린 서로를 택했어요. 그 순간 준서가 조용히 식탁 위에 있는 젓가락을 들고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백인권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하자, 준서야. 우리가 널 지켜줄게. 며칠 후 아침 식탁에서 윤혜숙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가장 먼저 부엌 문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밥 냄새를 맡던 보리가 그날은 보이지 않았다. 보리야, 어디 있니? 지우가 마당으로 나가 보리를 찾았다. 마당 끝 화단 근처 햇빛이 들지 않는 구석에서 보리는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워 있었다. 보리야. 지우가 다가가자 보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반가운 짖음도 꼬리 흔들림도 없었다.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 듯 보였다. 할머니, 보리가 이상해요. 할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보리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숨소리는 무겁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혜숙 할머니는 급히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숨이 무겁고 밥도 안 먹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네, 바로 데려가겠습니다. 곧장 보리를 차에 태워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진료를 마친 수의사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노령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와 스트레스로 보입니다. 최근에 큰 환경 변화가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을까요? 윤혜숙 할머니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리는 아이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준서라고 우리 손자가 된 아이예요. 그 아이와 특별히 가까웠나 봅니다. 보리가 그 아이를 하수구에서 발견했어요. 매일 그 앞에 앉아 기다렸거든요. 수의사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동물들도 감정을 느낍니다. 특히 진돗개처럼 충성심 강한 종은 사랑하는 존재와의 유대가 끊어졌다고 느끼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윤혜숙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보리는 아이들 방 한쪽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숨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준서는 그런 보리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보리의 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보리야, 아프지 마, 나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아. 밤이 되자 준서는 이불을 들고 보리 곁에 누웠다. 지우도 함께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윤혜숙 할머니와 백인권 할아버지도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 집의 온 가족이 한 마리의 개를 중심으로 모여 잠을 잤다. 그건 위로이자 다짐이었다. 더는 누구도 혼자 아프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 다음 날 아침, 지우가 그 광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온라인에 올렸다. 한 아이를 구한 개. 그 개가 지금 아프다.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잊혀져서는 안 될 이야기.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수천 개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다. 뉴스 기사로도 이어졌고 동물과 아이들의 유대, 입양 제도의 현실, 가정 내 아동 보호 문제까지 연관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어느새 북촌 골목에는 보리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떠들지 않았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조용히 간식을 놓고 돌아갔다. 보리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세상은 그의 마음을 듣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저녁, 준서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그림을 꺼냈다. 할아버지, 이거 법원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그 그림에는 집 앞마당이 있었고 보리가 준서 옆에 누워 있었다. 그 위엔 아이의 필체로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보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백인권 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조용히 받아들었다. 그리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다음 날 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강도식 측이 아이 반환에 대한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회의가 곧 열린다는 통보였다. 이건 이제 감정이 아닌 공식적인 싸움이 될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그림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보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보리야, 내가 한 일이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어. 너는 단지 아이를 구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했단다. 보리는 그 말을 들었는지 아주 미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것은 조용한 대답이자 작별의 인사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보호센터에서 조정회의가 열린 날 아침. 백인권 할아버지와 윤혜숙 할머니는 약속된 시간에 따라 시청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에는 강도식도 참석했다. 그 자리에 준서는 함께하지 않았다. 법적인 절차상 아직 아이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게 담당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보호센터에서는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준서가 없어졌어요. 담당 사회복지사가 급하게 백인권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한 후 사라졌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에는 근처 골목 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할머니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보리 때문이에요. 분명히 보리가 아프다는 걸 느꼈어요. 백인권 할아버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당에 누워있던 보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낮게 한번 짖었다. 그 소리에 윤혜숙 할머니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골목 저편에서 작은 그림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헐떡이며 달리는 작은 몸, 바람에 날리는 옷깃, 얼굴에는 먼지와 땀이 엉켜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보리야. 준서였다. 지우가 소리쳤고 보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더는 움직일 수 없었다. 대신 보리는 눈을 크게 뜨고 준서를 바라보았다. 준서는 다급하게 달려와 보리 곁에 무릎을 꿇었다. 보리야, 나왔어. 미안해. 너무 늦게 왔지? 그는 두 팔로 보리의 몸을 감쌌다. 눈물이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렀다. 보리는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미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작은 흔들림은 준서에게는 세상의 모든 언어보다 분명한 대답이었다. 조금만 더 버텨. 내가 여기 있어. 이제 도망가지 않을게. 나랑 같이 있어줘.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마치 누구도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될 신성한 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윤혜숙 할머니가 조용히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보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보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넌 준서를 세상으로 데려왔고 다시 내 품으로 데려왔구나.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조용히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SNS에 올렸다. 보리, 한 아이를 2번 살리다. 그 사진은 단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 온라인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한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존재.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 개는 단지 동물이 아니다. 그는 기억이고 증언자이며 사랑 그 자체다. 다음 날 아침, 보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입가는 편안했다. 마치 준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다렸다가 안도하며 눈을 감은 듯한 모습이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보리의 옆에 앉아 있었다. 지우가 담요를 꺼내 보리의 몸을 감쌌고 윤혜숙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너는 이 집의 진짜 막내였구나. 가장 조용하게, 가장 큰 일을 했네. 며칠 후 북촌 마을 입구의 공터 한편에 조용한 나무 표지석이 세워졌다. 보리의 자리. 그 표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아이의 울음을 들은 존재. 그리고 그 아이를 세상에 되돌려준 마음. 보리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그 울림은 이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와 준서는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보리 별이 있을까? 지우가 물었다. 준서는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있어. 나 지켜보고 있을 거야. 다시 어두워지면 짖을 거야. 여기 있다고.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계속 대답해주자. 알고 있어, 보리야라고. 그 집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그리고 보리가 남긴 따뜻한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기억으로 남았다. 며칠 뒤 서울가정법원 소회의실에서 강준서 군에 대한 친권 관련 특별심리가 열렸다. 양측 가족은 물론 복지부 아동심리 전문가와 보호기관 관계자들도 동석하는 비공개 절차였다. 이 자리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 아이의 심리와 안전까지 고려하는 이례적인 심리로 기록되었다. 강도식은 변호인을 대동한 채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확신에 찬 듯한 눈빛으로 입장했다. 반면 백인권 할아버지 부부는 조용히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지우는 동석하지 않았고 준서도 아직 법정에 입장하지 않았다. 심리를 주관한 가정법원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다. 강도식 씨, 당신은 현재 아이의 법적 보호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아동 유기에 대한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식은 짧게 대답했다. 전 조카를 친자식처럼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곧이어 판사는 복지 담당자를 바라보았다. 아이 본인은 동석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단, 심리 안정 조치를 함께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아이를 들여보내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준서가 한 발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손에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준서야, 괜찮니? 판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준서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는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했고 준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도 좋단다. 아무도 너를 꾸짖지 않아.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준서는 한참을 침묵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러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한 장의 그림이었다.
하얀 마당에 보리가 누워 있었고 옆에는 자신과 지우가 앉아 있었다. 그 위에는 삐뚤한 글씨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보리가 날 찾았고 가족이 나를 안아줬어요. 판사는 그림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준서야, 내가 지금 살고 싶은 곳은 어디니? 누구와 함께 있고 싶니? 준서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속엔 기억, 상처, 그리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전 다시 어두운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긴 숨도 못 쉬었고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어떤 집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날 알아봐 줬어요. 내가 울지도 못할 때 나 대신 울어줬어요. 밥 먹으라고 다그치지 않았고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보리가. 준서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떴을 땐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이 제 집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몇몇 관계자들이 눈을 닦았고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심리 결과는 바로 발표되지 않았다. 판사는 법률적 검토와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방 안에 있던 누구도 아이의 선택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판결문이 내려졌다. 본법원은 강준서 군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백인권 윤혜숙 부부를 보호자 지위에 임시로 지정한다. 아동 본인의 의사가 강력히 반영된 바 정식 입양에 대한 절차 또한 권고한다. 백인권 할아버지는 판결문을 조용히 접고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스스로 너의 자리를 찾아온 거야. 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리가 도와줬어요. 판결이 내려진 날 저녁, 백인권 할아버지 댁마당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은 긴장이나 슬픔의 공기가 아닌 마치 고요한 안도의 숨결처럼 느껴졌다. 준서는 마당 한쪽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봄 기운이 남아있는 밤하늘엔 별이 드물게 떠 있었다. 보리 별이 보일까? 지우가 다가와 준서 옆에 앉으며 물었다. 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리가 날 지켜보고 있을 거야. 예전처럼. 그날 이후 준서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갔다. 아침이면 윤혜숙 할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반찬을 고르고 저녁이면 백인권 할아버지와 마당을 쓸었다. 지우와는 학교 숙제를 같이 하고 주말이면 근처 도서관에도 다녀왔다. 처음엔 혼자 걷는 것조차 불안해하던 아이는 이제 골목을 스스로 걸어나가는 법을 배워갔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가족은 작은 방 하나를 새로 꾸미기로 했다. 원래 창고로 쓰던 방이었지만 이번에는 준서를 위한 진짜 방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지우는 벽지를 고르고 할머니는 직접 만든 커튼을 걸었다. 할아버지는 책장을 조립하며 중간중간 나무가 부서질까 봐 손끝을 조심스레 움직였다. 그리고 준서는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하나둘 벽에 붙였다. 그 그림엔 언제나 보리가 있었다. 어떤 그림에선 지우와 자신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어떤 그림에선 마당에서 네 식구가 함께 앉아 있었다. 방 한가운데 작은 액자가 놓였다. 그 안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가족은 함께 그리는 집이에요. 그 문장은 지우가 한 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준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되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여름 바자회가 열렸다. 북촌 골목길을 따라 각 가정마다 손수 만든 물건을 내놓고 이웃들과 나누는 자리였다. 지우는 준서에게 함께 나가보자고 제안했다. 내가 직접 만든 팔찌도 팔 거야. 너도 하나 만들어 볼래?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색실을 조심스럽게 고르며 빨강과 파랑, 그리고 노란색을 골랐다. 이건 보리색이야. 그래, 그럼 우리 보리 팔찌 하나 만들자. 그들은 바자회에 작은 테이블을 펼쳤고 그 위에 보리와 준서의 팔찌라는 팻말을 세웠다. 지나는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물었고
준서는 간단히 대답했다. 이건 용기를 주는 색이에요. 그 말에 어떤 이들은 웃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팔찌를 골랐다. 그리고 그날 저녁 테이블 위의 팔찌는 모두 팔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는 말없이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보리의 낡은 목줄이었다. 그는 마당 끝 화단에 조용히 그것을 걸었다. 그 위엔 작은 나무 팻말이 있었다. 보리의 자리, 우리가 기억하는 용기.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엔 꽃이 시들지 않았다. 어떤 계절에도 가족은 그곳에 작은 무언가를 놓고 갔다. 때로는 지우가 그린 그림, 때로는 할아버지가 깎은 나무 조각, 때로는 할머니가 만든 떡 한 조각. 그리고 준서는 그 앞에서 편지를 썼다. 보리야, 나 이제 괜찮아. 더 이상 어둠에 혼자 있지 않아. 나를 들어 올려준 손들이 있어. 내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기다려준 눈동자가 있어.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보리처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편지를 접은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북촌의 하늘 위,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내 식구는 함께 거실에 둘러앉았다. 새로 만든 가족 앨범 첫 장엔 준서가 그린 가족 그림이 들어갔다. 그 옆에는 보리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백인권 할아버지가 앨범을 덮으며 말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 맺어져야 하는 건 아니지. 우린 서로를 선택했으니까. 윤혜숙 할머니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서로를 기다려줬지. 지우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같이 그린 집이잖아. 지금 여기. 준서는 작게 웃었다.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가족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눈물과 기다림, 침묵과 다짐,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손을 잡는 순간들로. 어둠에서 시작된 한 아이의 이야기는 결국 함께 걷는 사람들을 만나 빛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당에서, 마음 안에서 작게나마 계속 빛나고 있다.